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사과를 먼저 드려야 돼요. 작년 9월 달에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결방이 없었고 설날에는 방송을 찍기 어렵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서도 결방 없이 찍고 쭉 매주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주 5월 15일자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올라오냐는 또 이런 질문은 없으셔가지고 아직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요만큼 살짝 서운하긴 했어요.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여기저기 선거운동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 방송을 찍는 시간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원래 지난 5월 15일자에 얘기하려고 했던 기사도 역시 5가지였거든요. 간단하게 제목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링크는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가장 아래 방송의 정보가 나오잖아요.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임종린 지회장님이 계속해서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단식이 50일째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 소식은 오늘도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무투표 당선 들어보셨죠? 12, 13일 날 후보 등록만 했는데 선거운동도 들어가지 않았고 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당선이 확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선출 인원에 딱 맞게 후보들만 등록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시의원을 2명을 뽑는데 2명만 등록하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대 최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들이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정말 좀 약간 황당하죠. 광역의회를 구성하는 전체 숫자의 절반 이상들이 표를 하기도 전에 6월 1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끝난 거예요. 게다가 호남권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이, 영남권에서는 기호 2번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했다는 거죠. 이 소식 사실 좀 전해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신임 정부의 이 구성을 보면서 검찰공화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모피아, 그 재정 관료들, 재정기획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쪽 관료들의 또 이 등장과 진출 또한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덕수 총리예요. 그래서 이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했고요. 윤석열 정책 제1호, 취임하고 나서 사인한 정책의 1호가 뭐냐? 이게 보통 이 정부의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주택으로 인해서 소득을 거뒀을 때 양도세를 깎아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또 존경하기도 하는 그 인권운동에 평생을 헌신해 오셨던 박래군 소장님의 인터뷰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제목이 유월항쟁, 영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586들 다 밀어줘도 남탓만 하고 있다. 박래군 소장님도 사실은 386 세대셨고 그 이후로 어찌어찌 지금까지 인권운동의 한계를 좀 걸어오고 계신데 인터뷰 곳곳에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보시고요. 오늘의 방송을 해야 되겠죠?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의 임종린 지회장님이요. 지난 19일이죠. 무려 53일 동안 이어졌던 단식을 중단을 하셨습니다. 임종린 지회장은 단식을 주변에서 그만하라고 만류해도 포기하지 못했던 여러 이유가 있었다.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고 또 내가 단식을 중단하면 사회적인 관심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단식을 중단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또한 동료들 때문이다. 왜냐하면 70여 개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지난 18일 날 출범을 했거든요. 임 지회장은 연대의 힘을 믿고 투쟁하려고 한다. 이제 투쟁 2막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종린 지회장은 단식을 중단하셨지만 조금 아까 말했던 이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구들에서 동료들과 릴레이 단식 농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좀 기가 막힌 건 여러분 53일이에요. 53일이면요.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이죠. 한 달을 꼬박 채우고 20일 정도를 더 단식을 하신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시키려고 했던 게 이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단식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하는 인권운동가들의 단식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 사회일까라고
있더라고요. 이 파리바게뜨 지회장님의 요구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이거 제가 100번 정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조합 결성하고 교섭하고 파업하는 모든 권리들이 보장이 돼 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50일이 넘는 단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이미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요. 이 사회적 합의안은 파리바게뜨 기업 측에서도 회사 측에서도 참여를 했죠. 근데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있질 않은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지켜라. 이게 두 번째 요구였거든요. 이 당연한 요구를 가지고 사람이 50일이 넘게 곡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진짜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국회 앞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운동가들의 단식 소식도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권운동가 이종걸님과 미륜님 두 분이 단식을 진행해 오셨는데 이 파리바게뜨 위원장님이 단식을 중단했던 그날 19일날 이종걸 활동가도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이날 무려 여기는 39일째였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숫자입니까? 53일, 39일.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건 무슨 기네스북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록이 되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 만큼 참 처참합니다. 이날 이종걸 활동가가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미륜님이 그동안 정말 39일 동안 씩씩하게 함께 단식을 해오셨던 미륜님이 이제 혼자 남으셨잖아요. 기자회견장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류입니다. 작년에 30일을 같이 걸었고 이번에 39일째 단식을 같이 했던 이종걸 활동가가 방금 병원에 갔는데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야 할 일인가? 정말 누가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마지막 요구로 지방선거 전까지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 이게 신속 처리 안건이잖아요. 여기에 좀 제발 지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숫자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무주택 노동자들의 한 달 생계비가 220만 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생계비를 산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데 가장 주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예요. 비혼 단신 근로자는 1인 가구 가운데서 배우자가 없고 전월세 등으로 주거비를 내고 있는 임금 근로자를 따로 추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계비는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 위원들이 심의하는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죠. 올해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요 191만 4,440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30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이게 너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최저임금은 1인 가구도 아니고 한 가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 노동자들이 언제 놀고 먹겠다고 했습니까? 주 40시간 일을 하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안 그래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이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다른 기사들도 좀 많이 올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가는 과연 얼마나 올랐냐 이런 거죠. 짜장면, 우리가 보통 물가 얘기할 때 이 짜장면 값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6,000원을 공식적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쭉 통계들이 잡히는데요. 지난달 짜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6,146원을 찍었다고 하네요. 1년 전에는 5,000원대였거든요. 1년 전보다 14.1%가 올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상징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보여주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생계비는 물가 상승률, 물론 이제 이게 전체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은 일단 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인상률이 낮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임금은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들이 우리 논의에서는 사실은 잘 갖추어지지 않죠. 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는데 이 소식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7일 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두 몇 명이라고요? 27명입니다. 노동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또 공익,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17일 날 두 번째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노동자 대표의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민주노총에서 대표로 파견했던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이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양경수 위원장 구속된 거가 똑같은 집회했다, 시위했다 이 이유로 구속이 돼서 그 자리가 비어 있었죠. 최저임금 심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우려되고 걱정되고 분노스러운 결정적인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사회미원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분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할 또 제가 지방선거도 얼마 앞두지 않았고 우리의 보통 정말 이 치열한 현실적인 직접적인 관심은 노동이나 정치 분야에도 많이 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주간 브리핑을 운영하면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들도 사실은 꼼꼼하게 좀 고민해보는, 챙겨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기후위기 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보다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에너지로 점점 변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에너지 전환에는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 민주주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한번 제가 몇몇 대목만 확인을 해볼게요. 전기는요,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것을 배분하는 전력망과 분리될 수 없다. 기존의 핵과 화력 발전의 전력망은 중앙 집중적인 독점 체계가 필요하다. 독점은 반드시 그것을 통한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핵과 화력으로 만들어진 전력은 소외된 지역에서 생산이 돼서 도시와 산업 지역에서 소비가 된다. 한쪽은 피해를 보는 반면 다른 한쪽은 혜택을 독점한다. 핵과 화력발전소는 지역에 강압적으로 세워져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삶의 조건을 파괴한다. 결국 중앙집중발전은 민주적인 풀뿌리 저항으로 긴장과 분쟁 상태를 만든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에 의존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화석 연료와 달리 재생할 수 있어서 어디서나 무한하고 무상이다. 하지만 태양은 항상 빛나지 않고 밤이 오니까요. 바람은 항상 불지 않는다. 우리나라 핵 발전계는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 불확실성, 전력망 운영과 자연 조건 등의 한계와 어려움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지적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겠죠. 재생에너지는 자연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낮고 그 분포는 넓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걸맞는 전력망이 필요하겠죠.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존의 전력망의 구조도 바꿀 것이다. 집중적인 전력망이 아니라 분산된 연결망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전기 사용료 얘기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전기 사용료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더 저렴해야 되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서 비싸야 한다.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야 된다. 이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지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 칼럼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고민해보는 걸로. 동그란 도시가 네모난 도시보다 비가 많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신기하죠. 이건 이제 과학과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국제학술지 지구의 미래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 홍콩의 기후과학자들이 낸 논문이에요. 이번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요.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댈라스 같은 도시는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모양이. 미국의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는 또 삼각형 모양이래요. 근데 삼각형 도시보다 이 원형 도시가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랑 연관이 있을까? 라고 실험을, 조사를 좀 해봤더니 재밌죠? 삼각형 모양의 도시보다는 네모난 모양의 도시에서 비가 올 가능성이 더 크고요. 네모난 도시보다는 동그란 모양의 도시에서 비가 더 많이 내린대요. 최근에 이 연구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어요? 기후위기 때문에 집중성 호우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 내지는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도시 모델을 정할 때 한번 참조해 봄직하다 이런 거겠죠. 이유는요, 과학자들이 일단 추정을 한 건 뭐냐면
도시의 구조에 따라서 외부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공기 덩어리의 이동 방향이 달라질 수 있대요. 이게 삼각형이냐 네모나냐 동그라냐에 따라서. 재밌죠? 물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초벌적인 어떤 그 안이기 때문에 한계들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다양한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제한적인 요소를 사용했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과학기술이라는 건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21일 날 서울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죠. 예상했던 바대로 그리고 우려했던 바대로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연합훈련은 확대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걸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미 연합 연습을 정상화해서 굳건한 억지 및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 이 한미 연합 연습 정상화라는 건 지난 2019년, 2017년도에 촛불혁명 이후에 대선을 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 얘기들도 막 오고 가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 막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한미 연합 훈련이 중지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한반도의 갈등 지수는 올라가겠죠.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권 전환 의지 재확인. 이건 사실은 말장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전권, 환수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그때 평시 작전권은 환수가 됐고 나머지 전시 작전권은 언제 환수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조건에 기초한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환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걸 다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한국의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 사실은 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큰 의지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주 및 사이버 등 포괄적 분야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현재까지는 뭐 재래식 무기들 내지는 땅이나 바다나 뭐 하늘이나 이런 기존 군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넘어서 우주와 사이버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구축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뜻인 거죠. 뭐 다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또 동시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죠. 한반도의 갈등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나왔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요. 박근혜 정권 때 이 뭐 국방부, 외교부 이런 차관급들이 모이는 한미 간에 협의체가 있었는데 그때 구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가동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 협의체를 다시 재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뒤로 가고 있는 느낌이 확확 들죠. 양 정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 진짜 뭐 저는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외교 관계를 맺었던 모든 나라들과 대해서 이 중에 몇몇 나라하고는 뭐 동반자 관계, 경제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게 있는데 한미 간에는 사실 동맹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양국 간의 동맹의 수준과 관련해서 이름을 하나 붙이신 거예요. 양 정상이 모이셔가지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이게 당연히 대한민국이 맺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는 최상급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그래서 뭐 박수라도 쳐줘야 되나요? 한미 간의 동맹이 다시 격상됐구나. 근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5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시죠? 네, 앞으로는 결방하는 일 없이 열심히 꾸준하고 성실하게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이제 지방선거 투표일이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곳곳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